자, 오늘 각 언론에 지금 윤석열을 내세워서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그런 문정권의 의도에 대한 후유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령을 받은 주요 검찰 간부 40명이 지금 사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심상찮은 검찰 윤석열호 첫 인사에 40여 명이 줄 사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냐? 조직이 동요를 하고 홀대론이 지금 넘치면서 공안이나 강력통들이 추가로 다 사표를 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수통들만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정권에 좀 불편한 수사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자천시키고 철저하게 윤석열의 입장에 서서 지난 정권을 골로 보내는데 앞장선 사람들에게만 지금 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했던 동부지검 수사라인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검사의 명예가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주변에 칼날을 들이댔던 검사들이 다 사실상 좌천 인사를 당했다. 그래서 어제까지 법조계에 따르면 중간과 인사를 전후한 지난 29일부터 어제 8월 1일까지 이틀 만에 40명의 검사가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자, 인사가 발표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하루 만에 19명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그만둔다고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과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특수통들만 지나치게 많이 챙기고 대우해줬다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를 겨냥했던 서울 동부지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지요. 여기와 관련되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다 인사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내부 비판이 지금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 자들이 과거처럼 검난이라 해서 검사들이 달라들지도 못할 만큼 다 초토화 시켜 놨으니 우리가 판사들도 사법농단으로 제압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 되는 김에 아예 검사들을 다 눌러버려서 다시는 달라들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확실하게 밟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동부지검 G라인에 있던 건수철 동부지검 차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당 승진에서 누락되고 서울고검의 일반 검사로 발령이 나자 사표를 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으로 전보된 주진우 이 사람 수사 책임자의 또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이 사람도 제 공직관이 흔들린다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통상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인지수사부서나 대검 법무부 요직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례적인 자천이라는 겁니다. 주진우는 정도를 긋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른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괴심이 옅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자괴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사표를 내는 일이 없어서요. 검찰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이렇게까지 무서운 인사는 처음 본다며 내부 구성원이 저는 상처를 받은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청와대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인사 같은데 동부지검 주준희 부장과 동기인 한 부장검사는 이게 만약에 청와대 뜻이라면 지난 정권보다도 훨씬 심한 거라며 검찰을 완전히 죽이는 인사고 나라에 장래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든다. 드루킹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도 불이익을 받았다. 자, 잘 수습해줬지요. 그런데도 불이익을 준다. 우리를 수사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신임은 총장을 불러서 한 말씀과 너무 다르다. 다른 부장검사는 특수통을 챙긴 것은 윤 총장이겠지만
자천성 인사는 청와대에서 한 것 같다며 정권에서 엄정하게 칼을 들이밀며 인사를 지금 칼로 다 날려버린 거 아니냐.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저거 사람들만 이렇게 심어 놓는 게 무슨 개혁이냐. 그래서 6일까지 지금 사표를 내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다 사표를 내고 나갈 건지 지금 예측 불가하다는 겁니다. 자, 공안통, 강력통이 사표를 많이 낼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지금 간첩 수사나 공안사건 수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1부장으로 발령이 난 김태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은 검찰 가족 여러분 너무나 많이 감사했습니다. 딱 한 줄 인사하고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베스트셀러가 있었죠. 저도 읽어봤는데 검사내전이라고 해가지고 서점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았던 현직 검사가 있지요.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입니다. 이 사람은 31일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영구직으로 좌천성 인사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검사가 정부 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변에서 보고 있고, 본인도 주변에 불이익을 예상했는데 그대로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인천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김웅을 데려다가 수사권 조정 업무를 작년 7월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형사부 검사로서 겪었던 여러 사건을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 내전을 출간을 했죠. 거기 보면 참 검사로서의 이런 소외와 자존심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그래도 검사 중에서 좀 대중의 인지도가 있는 검사를 활용해서 검찰에 좀 이 수사권 조정 방어를 좀 하자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년 동안 수사권 조정한다고 국회, 언론, 토론회 등에 많이 나갔고 라디오도 나갔는데, 그런데 수사권 조정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는 날려버리는 쪽으로 인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석간신문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불공정 경쟁의 수사 강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정 경쟁을 제어하는 범죄 행위를 엄단하겠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1, 2, 3차장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주요한 사건은 다 서울중앙지검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윤석열 밑에 있던 특수통들이 1, 2, 3차장이 됐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수사나 사법농단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반칙적인 범죄의 대표적인 예로 선거범죄, 공공영역 부패비리, 부정탈법으로 국가 재정을 손실을 초래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소비자 신뢰를 악용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을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반칙적 범죄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약자, 민생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검찰이 앞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 하며 불공정 경쟁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기업들 다 앞으로 두들겨 잡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 이 체제 하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겠느냐. 조국은 정치를 아는 선수고 윤석열은 정권의 충성을 바치는 검찰총장이다. 자, 그리고 검찰 내부를 싹 청소해놨다. 이제부터 걸리는 놈들은 다 죽인다. 지금 여권이 아마 내년 총선을 이 두 사람만 활용하면 걱정할 게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나라가 이제 공포 국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
일본계 혼혈이죠. 이 사람이 오늘 중앙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지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 요지인데요. 자,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지 않았다. 한국은 이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전념해 왔다.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요. 이런 지극히 당연한 말도 최근에 한국에서는 다들 잊고 살았습니다. 자, 해리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밀접한 경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외교적 어려움이 있다라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데 대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유럽의 여러 미국 동맹국가를 언급하며 이들이 러시아로부터 느끼는 압력과 무게감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압박감과 비슷하다. 한국만의 독특한 게 아니다. 맞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발틱 상국이나 폴란드 같은 나라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등이 지금 느끼고 있는 러시아로부터의 압박은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가치이고 동맹이고 당신을 보호한다는 거다. 동맹이 우리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동맹 때문에 그걸 버티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국방백서에 성주에 있는 사드 체계를 거론하며 상업 방위 약속에 따라 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가 내린 결정에 대해 중국이 결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는 그곳에서 작전을 하고 있고 사드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일방이 결정한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 합의해서 결정을 했고 사드가 배치된 이후에 한국 남부에 거주하는 시민과 미군들을 성공적으로 보호해왔다. 그러면서도 2016년에 이 사드를 들고 올 때 이 사드 시스템이 그때 말했듯이 중국에 주는 위협은 제로다. 성주의 사드 시스템은 한 개지만은 중국은 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천 개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미국이 오늘 중거리 핵전력 INF 협조약을 탈퇴합니다. 자, 미국이 왜 탈퇴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이 중국을 겨냥해서 한국에 미사일을 배치를 지금 하게 될 때 제2사드 등 동북아의 안보의 해오리가 몰아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이 탈퇴한 것은 지금 미국은 가장 의식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중국이 ICBM은 별로 안 쓰고요. 중거리 미사일을 동북 지역에 엄청나게 많이 배치했고 또 거기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사드 같은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국 내부, 일본 내부, 심지어 괌까지를 비추는 레이더를 운영하고 그 레이더와 결합된 미사일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개쯤 되는 중국의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무시하고 자, 미국이 이 중거리 핵 전력을 일방적으로 제한했을 때 그때는 중국만 좋은 일을 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토도 말리고 했지만은 결국은 사정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이 미사일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협상을 미국이 먼저 깨버린 겁니다. 자, 중국은 자신들의 1선, 2선, 3선이라고 하는 해양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가상에. 그걸 전부 겨냥해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지금 하고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미국 기지와 주요 일본 기지들의 전부 겨냥해서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천 개의 미사일을 한국에 도달하게끔 하고 있는데 중국이 한국에 방어용 레이더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자, 어제도 중국의 외교부장이요, 한국의 강경화를 만나서 사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사드는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날라오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드 반대 단체가 성주 기지 진입로를 차단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계속되는 데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다. 모두 집회의 자유가 있다. 자, 사드 기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협조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런 움직임과 또 더해서 아베가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 부분을 결정을 했지만은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개헌 드라이버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본이 헌법을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하며, 자, 일부 야권을 끌어들여서 지금 4석인가 모자라는데요, 개헌을 하겠다. 자, 그러자 24석을 가진 일본의 국민민주당이 가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일본의 분위기가 지금 극단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일본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대목이 미국으로서는 엄청나게 불편한 것이고, 결국 이 갈등으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는가 했을 때 그거는 중국하고 북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이런 지금 한국 정부의 태도들이 이해가 지금 불가능한 거고, 지금 이걸 참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대구에 지금 동구 예산이 6천억인데 복지만 지금 4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예산이 6천억인 지자체에 복지만 4천억이다. 그러니까 실제 가용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도로 유지 보수도 못할 형편인데 복지 예산을 이렇게 늘려버렸다는 겁니다. 복지 외에 쓸 돈이 없는 지자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광주 북구도, 자, 가용 예산이 지금 6,646억인데 지금 복지에 다 써버리고 복지 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854억밖에 안 되고요. 부산 북구도 4,230억 중에 가용 예산이 454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밝혀졌냐? 전체 예산 가운데 5,981억인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962억이 된다는 겁니다. 지자체별로도 퍼주기고 뭐고 만들고요. 정부가 워낙 복지 예산 부분들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일선의 대국민을 직접 만나는 이런 구청 같은 예산에서 이제 복지가 핵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앞으로 한국도 초등학교를 보수할 돈이 없어서 이제 좀 있으면 학교끼리 합치고, 그야말로 다리가 이렇게 보수할 이 돈이 없어서 다리에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미국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 지방에 가면 도로가 엉망이고 다리고 뭐 터널이고 다 개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쓸 돈이 없다는 지자체들이요. 지방에 다 이 산업 공동화가 되어버리고 농업도 망하면서 지방에 그렇게 무너진 미국의 지역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도 복지 예산을 이렇게 막 나눠주기로 선심성으로 쓰게 되고, 지자체들도 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가세를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남미식의 퍼주기 사업 때문에 이제 지자체들이 버틸 수가 없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옳은 거냐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지자체들의 예산에 대해 중앙정부가 통제해야 되고요. 저는 서민 포퓰리즘 15조에서 반드시 지자체는 지금 선출직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장 선거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연금 100만 원 받는 게 수입단데 집하고 차 있다고 건보료를 18만 원이나 내라 해서 은퇴자들이 지금 화가 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케어 때문에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건보료 고지서가 요즘 세금 고지서보다 더 무섭대요. 과표 3억용 주거용 집에 13만 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월세 놓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집값에다가 이제 임도소득까지도 건보료에 붙여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는 순간에 건보료 폭탄이 되는데 소득이 끊겨도 이제는 소득에 미기다가 소득이 끊기면 재산에 민겨요. 집하고 차 이런 데. 그래서 차라리 소득에 미길 때가 훨씬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중한 부담을 피하려고 일부러 최저임금 받는 듯이 위장 취업도 하고. 자, 일본에서는 직장에서 은퇴하면 내던 보험료의 30%만 받는데 독일에서는 실업수당 주는 기간이 대납하는데 한국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을 가게 되면 건보료가 22% 감면이 되고 저소득 노인 가정은 최대 30%를 깎아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료보험이 이제는 노인 빈곤의 한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사인지 제가 묻고 싶고요. 문재인 케어 반드시 저지시켜야 됩니다.